1981년 3월 부산항. 거대한 크레인이 15년간 바닷속에 잠겨있던 승용차 한 대를 끌어올립니다. 뻘과 녹으로 뒤엉킨 이 강철 관 속에서 발견된 것은 주인을 알 수 없는 차가운 백골이었습니다. 모두가 단순 사고 혹은 비관 자살이라 말하며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했던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잊혀진 죽음이 아니라 철저히 감춰진 범죄의 흔적이라는 것을요. 15년 전 사라진 남자는 유능한 무역상 이진우. 경찰의 초기 수사는 가출 두 글자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말 없는 증인 그의 자동차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로 돌진한 차의 기어는 어째서 중립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두개골 뒤편에서 발견된 미세한 균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이었죠. 범인이 남긴 유일한 실수, 차 안에서 발견된 이니셜 T, S, P가 새겨진 의문의 라이터. 이 작은 불씨가 15년의 어둠을 밝힐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라이터의 주인은 놀랍게도 이진우가 사라진 후 그의 회사를 물려받아 거물이 된 가장 친한 친구 박태수였습니다. 그날 밤 부두에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퉜다는 결정적 목격자의 증언이 확보되고 마침내 그의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그의 자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업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나자 우발적으로 그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차와 함께 바다에 밀어넣었다는 것.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법의 시계는 이미 멈춰버렸기 때문이죠. 범인은 법정에 섰지만 과연 정의는 실현된 것일까요? 15년 만에 세상에 나온 이 백골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시간 뒤에 숨어버린 진실은 과연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지. 더 많은 미스터리를 파헤쳐보세요.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981년 3월의 부산항. 봄이라기엔 아직 바람이 칼날 같던 그날 나는 푸드 한편에 서 있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거대한 크레인이 뻘과 바닷물을 토해내며 검은 무언가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개걸스럽게 삼키는 바다가 15년간 품고 있던 낡은 승용차였다. 육중한 잔해가 땅에 내려앉아 썩은 뻘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시간의 덮개를 뒤집어 쓴 백골의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운전석에 흩어진 뼈들을 보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잊히고 바다 깊은 곳에 억지로 봉인되었던 한편의 슬픈 이야기. 그 비극의 첫 페이지가 마침내 수면 위로 펼쳐진 순간이었다. 내 손에는 15년의 세월만큼이나 누렇게 바른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경찰서 구석, 먼지 쌓인 캐비닛에서 찾아낸 이진우 실종 사건 파일. 표지를 넘기자 매캐한 종이 냄새와 함께 1966년의 겨울이 내게로 걸어 나왔다. 서류의 첫 장에는 핏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살짝 파마를 한 머리에 안경을 쓴 서글서글한 눈매의 사내. 사진 속 그는 희망에 가득 찬 얼굴로 웃고 있었다. 이진우. 15년 만에 차가운 뼈로 돌아온 남자의 젊은 날이었다. 나는 그의 웃음과 푸드에서 건져올린 백골의 공허한 눈구멍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 참혹한 간극을 메우는 것이 이제부터 나의 일이 될 터였다. 서류는 놀라울 정도로 얇았다.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증발해버린 사건의 기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기록은 1966년 12월의 어느 춥고 스산한 겨울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부사는 도약하고 있었다.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수출만이 살 길이라 외치던 구호 아래 부산항은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심장이었다. 이진우는 바로 그 심장의 한복판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뛰던 젊은 무역상이었다. 그는 갓 인수한 무역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했다. 그의 마지막 행적은 너무나 건조하게 단 한 줄로 요약되어 있었다. 자신의 새나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항만 방향으로 향한 뒤 소식투절.
그것이 끝이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이 이막에 오르기 전 무대 뒤로 홀연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나는 수사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실망감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그곳에는 진실을 파헤치려는 집요함 대신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는 행정적 편의주의의 흔적만이 가득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아내 김윤희의 진술서였다. 남편이 며칠째 돌아오지 않자 그녀는 경찰서를 찾았다. 그녀의 진술은 짧았다. 남편이 최근 사업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자금 압박도 심했고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혹시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경찰은 이 진술에 모든 무게를 실었다. 사업 실패 비관. 얼마나 편리한 단어인가. 그 한마디는 더 이상의 질문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나는 펜을 들어 그 문장 아래에 밑줄을 그었다. 왜 경찰은 묻지 않았을까? 어떻게 힘들어했는지, 자금 압박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밤늦게 만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는지. 그들은 묻지 않았다. 그저 한 여인의 추측을 사건의 결론으로 서둘러 채택했을 뿐이다. 다음 장에는 그의 동업자이자 친구였던 박태수의 진술이 있었다. 그는 이진우가 사라진 후 그의 회사를 인수하여 지금은 부산 지역의 유력 기업가로 성장한 인물이었다. 15년 전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했다. 그날 저녁 부두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계약건을 논의하기로 했지요. 하지만 진우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요. 다음날 아침까지 연락이 없어 저도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의 진술은 빈틈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부자연스러울 정도였다. 걱정하는 친구의 모습 뒤에 나는 어떤 계산된 냉정함을 읽었다. 그는 이진우의 실종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결국 초기 수사는 단순 가출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수색은 형식적이었다. 그의 차가 마지막으로 향했다는 부산항 일대를 수색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연고지를 중심으로 탐문 몇 번을 진행한 것이 전부였다. 시대가 그랬다. 개인의 실종보다는 눈에 보이는 경제 성장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는 국가의 목표가 우선시되던 시절. 이진우의 실종은 그저 매일같이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그렇게 쉽게 잊혀갔다. 한 인간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서 이토록 손쉽게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나는 서류철을 덮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자발적인 가출이나 자살이라고 하기엔 15년 만에 발견된 그의 마지막 안식처는 너무나 기이하고 처절했다. 그는 왜 자신의 차와 함께 수심 8m의 차가운 바닷속에 잠겨야만 했을까? 그가 사라진 그 밤 부두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경찰이 찾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애써 찾지 않았던 것인가? 나는 다시 이진우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그의 서글서글한 눈이 마치 내게 묻는 듯했다. 왜 이제야 나를 찾아왔느냐고. 나는 대답 대신 굳게 주먹을 쥐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신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겠다고. 15년간 당신을 짓눌렀던 그 차가운 바닷물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진실의 무게를 기어이 감당해내겠다고. 15년 전의 낡은 서류철은 나에게 최소한의 사실만을 알려주었을 뿐 정작 중요한 질문들에는 침묵했다. 그 침묵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부산항. 한쪽 귀퉁이 경찰 감식반이 쳐놓은 노란 통제선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수심 8m 아래에서 15년 만에 세상으로 나온 이진우 씨의 새나라 승용차. 그것은 단순한 코철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삼킨 채 스스로가 거대한 증거가 되어버린 강철의 관이었다. 나는 며칠이고 그 차의 주위를 맴돌았다. 감식 반원들은 필요한 증거물들을 수거한 뒤 차를 경찰서 압수물품 보관소로 옮겼다. 그들은 이미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듯 보였다. 부식 상태가 심해 추가적인 단서 확보 불가. 그들의 눈에 이것은 그저 빨리 처리해야 할 흉물스러운 폐차일 뿐이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달랐다.
따개비와 해초가 뒤덮인 차체, 흉측하게 사가 내린 문짝, 뻐르그로 가득 찬 내부는 마치 해독을 기다리는 암호문처럼 보였다. 나는 이 차가 이 말 없는 증인이 내게 무언가 말을 걸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허가를 받아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차 안을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코를 찌르는 새의 푸식된 냄새와 갯벌의 비릿함,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부패의 악취가 한데 뒤섞여 숨을 막히게 했다. 15년의 세월이 이 좁은 공간을 어떻게 잠식했는지 온몸으로 느껴졌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시트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가 내렸고 바닥은 딱딱하게 굳은 뻘로 뒤덮여 있었다. 그 위로 이진호 씨의 육골이 수습된 흔적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했다. 활기찬 무역상이었던 한 남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이 절망적인 공간을. 가장 먼저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운전석 문이었다. 경찰의 초기 보고서에는 외부 충격으로 문이 심하게 찌그러져 개방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 인양 과정에서 억지로 문을 뜯어냈지만 나는 그 잠금 장치에 주목했다. 놀랍게도 사가 붙은 잠금 장치는 열려있는 상태였다. 만약 스스로 바다를 향해 돌진한 것이라면 마지막 순간 공포에 질려 문을 굳게 잠그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활짝 열린 채 바다에 잠긴 문. 그것은 마치 외부의 힘에 의해 무방비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음을 암시하는 첫 번째 신호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차 안으로 상체를 밀어 넣었다. 그리고 운전대 아래 내 손은 가장 결정적인 단서와 마주쳤다. 바로 기어였다. 굳은 뻘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낡은 기어봉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중립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차를 몰아 바다로 돌진했다면 기어는 당연히 주행 뒤 위치에 있어야만 한다. 중립 상태에서는 차가 스스로 동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없다. 이것은 누군가가 시동이 꺼진 차를 혹은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의 차를 외부에서 직접 밀어서 바다에 빠뜨렸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나는 한동안 그 차가운 기어봉에서 손을 뗄 수 없었다. 이 작은 쇳조각 하나가 사업 비관 자살이라는 경찰의 성급한 결론을 단숨에 뒤엎고 있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차 안을 살폈다. 키는 어디에 있을까? 키박스는 뻘로 막혀 보이지 않았지만 주변을 샅샅이 뒤져도 차 열쇠는 발견되지 않았다. 운전자가 직접 차를 몰았다면 키는 당연히 키박스에 꽂혀 있어야 했다. 키가 없다는 사실은 중립 기어와 맞물려 하나의 가설을 완성시켰다. 범인은 의식을 잃은 이진호 씨를 차에 태운 뒤 직접 차를 부두 끝으로 밀었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차 열쇠를 챙겨 유유히 사라진 것이다. 나의 시선은 조수석의 글로브 박스로 향했다. 겉보기엔 닫혀 있었지만 무언가 부자연스러웠다. 손가락으로 걸쇠 부분을 만져보자 힘없이 툭 하고 열렸다. 잠금 장치가 이미 오래전에 파손된 상태였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보통 차 안에는 개인적인 물품이나 서류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진호 씨의 차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한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범인은 이진호 씨를 살해하고 차를 바다에 빠뜨리기 전 차 안에 있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았던 것이다. 그것이 돈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중요한 서류였을까? 수색을 거의 마칠 무렵 나는 마지막으로 운전석 시트 아래 딱딱하게 굳은 뻘 덩어리 속을 더듬었다. 그때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다. 조심스럽게 파내자 손바닥 위에 올라온 것은 작고 네모난 금속 물체였다. 뻘을 닦아내자 희미한 문양이 드러났다. 그것은 고급 담배에나 쓰일 법한 은으로 도금된 라이터였다. 표면에는 작은 영문 이니셜 T, S, P가 새겨져 있었다. 이진호 씨의 이니셜은 J, W, L이었다. 이것은 그의 물건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것인가? 범인이 범행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떨어뜨린 유일한 흔적은 아닐까? 나는 그 작은 라이터를 손에 꼭 쥔 채 차에서 빠져나왔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온몸에 소름처럼 번졌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자살도 사고도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살인 사건이었다.
15년 전 경찰이 외면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부식된 자동차의 잔해 속에서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으며 결심했다. 이 작은 불씨를 되살려 15년의 어둠을 기필코 밝혀내리라고. 이니셜 T, S. 피의 주인을 찾아내는 순간 멈춰버렸던 이진우 씨의 마지막 밤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차가운 강철의 관이 들려준 이야기는 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실로 이끌었다. 부두의 소란스러움과는 대조적으로 그곳은 죽음의 무게마저도 얼려버릴 듯한 정적과 서늘한 소독약 냄새만이 가득했다. 하얀 조명 아래 금속 부검대 위에 15년 만에 육신을 되찾은 이진우 씨가 누워 있었다. 아니, 그의 남은 모든 것, 그의 뼈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한때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찼을 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공허하고 처참했다.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신원 확인이었다. 비록 살과 피는 모두 사라졌지만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생전 치과 진료 기록과 백골의 치아에 남은 금리 치료 흔적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마침내 법의학은 15년간 이름 없이 바닷속을 떠돌던 변사자에게 이진우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되돌려 주었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직감했다. 그의 이름을 되찾아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왜 이름조차 잃어버려야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야만 했다. 나를 맞이한 백발의 부검이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나를 이진우 씨의 두개골 앞으로 이끌었다. 15년의 세월과 바닷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뼈는 그 마지막 순간의 충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부검이가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가리킨 곳은 두개골의 뒤편 후두부였다. 그곳에는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힘든 아주 미세하지만 명백한 함몰과 함께 방사형으로 뻗어나간 가느다란 균열이 남아 있었다. 생전 손상입니다.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부검실의 공기를 갈랐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즉 심장이 뛰고 혈액이 순환하고 있을 때 받은 충격이라는 의미였다. 차가 바다로 추락하면서 어딘가에 부딪혀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물에 빠지기 전에 혹은 빠지는 그 순간의 둔탁한 외력에 의해 가격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내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이것은 더 이상 추정이 아니었다. 과학이 증명한 명백한 살인의 흔적이었다. 이진우 씨는 스스로 바다를 택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후 차가운 바닷속에 유기된 것이었다. 나는 뼈에 새겨진 그 작은 상처에서 15년간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던 그의 마지막 비명을 듣는 듯 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은도금 라이터를 꺼내 감식 반원에게 건넸다. T, S, B. 이 세 개의 이니셜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다. 바닷물 속에서 15년이나 있었기에 지문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감식반은 라이터의 재질과 디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금방 나왔다. 당시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던 미군 부대를 통해 유출되었거나 해외에서 직접 들여온 고가의 수입품이라는 것. 평범한 사람이 소지하기는 어려운 물건이었다. 범인은 상당한 재력을 가졌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중립에 놓인 기어와 사라진 차 열쇠는 범인이 의식을 잃은 이진우 씨를 차에 태운 채 직접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음을 보여주었다. 비어있던 글로브 박스는 범인이 범행 후 증거가 될 만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았음을 암시했다. 그리고 이진우 씨의 두개골에 남은 상처는 이 모든 행위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음을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범인이 남긴 유일한 실수인 이 라이터는 그의 정체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어 내 손에 들려 있었다. 나는 쿡가수를 나오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더 이상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 아니었다. 과학은 나에게 명확한 나침반을 쥐어주었다. 수사는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 15년 전의 기록 속에 박제된 사업 피관, 자살이라는 낡은 꼬리표를 떼어내고 이진우 피살 사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리고 나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이진우 씨의 마지막 밤 그의 차 안에서 이 고가의 라이터를 떨어뜨린 이니셜 T, S,
피해 주인을 찾아내는 것. 그를 찾는 순간 15년의 어둠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빛이 시작될 터였다. 과학이 제시한 차가운 진실은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막막함을 안겨주었다. 이진우 씨는 명백히 살해당했다. 범인은 그의 차 안에 고가의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풍화시키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기억은 빛이 바래고 증거는 사가 내린다. 경찰의 재수사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더뎠다. 낡은 서류를 검토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동안 진실의 마지막 조각들은 시간의 먼지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책상에 앉아 기다릴 수 없었다. 내 발로 직접 1966년에 부산항을 걸어야만 했다. 나의 유일한 무기는 T, S, P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라이터와 그 소유주가 상당한 재력가이거나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뿐이었다. 나는 이진우 씨의 주변 인물 관계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 친구, 그리고 사업 파트너. 그 중에서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름은 단연 박태수였다. 이진우 씨가 사라진 직후 회사를 헐값에 인수한 동업자. 현재 부산 경제계의 거물이 되어 있는 남자. 그의 이름은 박태수 파크 T-수. 영문 이니셜로 바꾸면 P, T, S가 된다. 라이터에 새겨진 T, S, P와는 순서가 달랐지만 나는 그것이 성과 이름의 순서를 바꾼 서양식 표기일 가능성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심증일 뿐 그를 범인으로 특정할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그날 밤 이진우와 박태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나는 항구의 밑바닥으로 파고들었다. 화려한 수출 실적과 거대한 크레인의 그림자 뒤에 가려진 항구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부두를 따라 늘어선 허름한 선술집과 값싼 여인숙,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으로 삶을 이어가는 항만 노동자들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그들의 일터로, 그들의 쉼터로 찾아갔다. 처음에는 모두가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15년 전의 일을 묻는 낯선 이방인에게 마음을 열어줄 사람은 없었다. 기억나지 않소.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 괜히 옛날 이야기 들춰서 좋을 것 뭐 있어? 대부분의 대답은 차가운 거절과 외면이었다. 시간은 사람들의 기억 위에 두꺼운 굳은 살을 만들어 놓은 듯 했다. 며칠간의 허탕 끝에 나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진우 씨의 뼈에 새겨진 상처가 차가운 기어봉의 감촉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직접적으로 사건을 묻는 대신 그 시절의 항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접근했다. 자갈치 시장 근처 생선 굽는 냄새와 비릿한 바다 냄새가 뒤섞인 한 선술집에 자리를 잡고 며칠이고 죽치고 앉아 있었다. 막걸리 잔이 몇 순배 돌고 사람들의 경계심이 풀어질 무렵 나는 슬쩍 1966년의 겨울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는 정말 정신없었지요. 수출품 실어 나르느라 며칠 밤을 새우는 게 다반사였으니 한 늙은 노동자의 푸념 섞인 회상에 여기저기서 맞장구가 터져나왔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1966년 부산항의 풍경을 머릿속에 그렸다. 욕망과 기회가 넘실댔고 그만큼 음모와 배신이 암암리에 벌어지던 곳.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술잔만 기울이던 한 노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때는 사람 하나 없어지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지.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에는 항구의 거친 바닷바람이 새겨넣은 깊은 주름이 가득했다. 자신을 평생 하역부로 일해온 김반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흐릿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가 무언가 알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술 한 잔을 권하며 이진우라는 이름과 새나라 승용차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기억나고 말고. 아주 똑똑하고 사람 좋던 젊은 사장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다들 사업이 망해서 야반도주했다고 수군거렸지. 혹시 그가 사라지던 마지막 날 밤 무언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내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 반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막걸리 한 사발을 단숨에 비우고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15년간 그의 기억 속에 잠겨있던 그날 밤의 풍경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유난히 추웠어. 산부드 쪽 낡은 창고 앞에서 고성이 들리더군. 야간 하역 작업 중에 잠시 쉬고 있는데 왼번쩍이는 승용차 옆에서 두 사내가 심하게 다투고 있었지. 그의 이야기에 나는 숨을 죽였다. 한 명은 그 이진우 사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동업자라고 들었던 키가 크고 아주 멋쟁이인 사내였어. 돈 문제 때문인지 서로 멱살까지 잡고 싸우더군. 내가 본 게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리고 며칠 뒤 이 사장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지. 이상하게도 그들이 싸우던 그 창고는 얼마 안 가서 바로 폐쇄되어 버렸고. 그 동업자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이름이야 똑똑히 기억하지. 박태수. 그때도 아주 잘난 척을 하고 다녔으니까. 이 사장 없어진 뒤에 회사를 낼름 집어삼켰다는 소문이 파다했지.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진우와 박태수. 그들은 실종 당일 밤 함께 있었고 심하게 다투기까지 했다. 나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주머니에서 비닐에 싼 라이터를 꺼내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내밀었다. 혹시 이 물건 기억나십니까? 김 반장은 돋보기를 꺼내 쓰고 라이터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의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졌다. 이거 아주 비싼 물건인데. 그때 박태수 그 양반이 항상 손에 들고 다니던 라이터랑 아주 똑같이 생겼어. 담배 한 대를 피울 때도 꼭 이 은색 라이터를 꺼내 찰칵 소리를 내며 불을 붙이곤 했지. 그게 아주 거들먹거리는 것 같아서 다들 눈꼴시다고 했었어. 순간 내 머릿속의 모든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다. T. S. B. 태수 박테이 마이너스 스파크. 그가 범인이었다. 동업자를 살해하고 그의 사업체를 통째로 삼킨 뒤 지난 15년간 성공한 기업가라는 가면 뒤에 숨어 지내온 것이다. 나는 김 반장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선술집을 나섰다. 귓가에는 부두의 소음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박태수라는 세 글자만이 뇌리에서 거대한 종처럼 울리고 있었다. 이제 추측은 끝났다. 15년 만에 드디어 살인자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제 남은 것은 그를 직접 마주하고 그의 입으로 진실을 듣는 것뿐이었다. 김 반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남긴 박태수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용의자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15년의 어둠을 가를 한 자루의 검이자 이진우 씨의 억울한 죽음을 향한 마지막 이정표였다. 나는 선술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전까지의 내가 안개 속에서 단서를 더듬는 탐색자였다면 이제부터의 나는 명확한 표적을 향해 돌진하는 추적자였다. 다음날 나는 박태수의 왕국으로 향했다. 부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신축고층 빌딩의 꼭대기층. 그의 무역회사는 눈부신 성공의 상징처럼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건물은 15년 전 이진우 씨가 잠겨있던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로비의 화려한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생각했다. 박태수는 지난 15년간 매일 아침 이곳으로 출근하며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의 탑 아래에 친구의 시신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해왔을 것이다. 성공이라는 단단한 갑옷으로 진실을 짓누르며 과연 단 하루라도 편히 잠들 수 있었을까? 나는 며칠간 그의 그림자가 되었다. 빌딩 맞은편 낡은 찻집에 자리를 잡고 망원경으로 그의 사무실 창문을 지켜보았다. 그는 성공한 기업가의 전형이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위험 있는 태도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으며 중요한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나는 그가 혼자 있을 때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그는 가끔 멍하니 창밖의 항구를 내려다보았다. 그럴 때면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져 내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피로감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확신했다. 그는 잊지 않았다. 15년 전 그날 밤 산부두의 낡은 창고 앞에서 벌어졌던 일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김 반장의 증언과 라이터라는 결정적 증거물을 확보한 경찰은 마침내 박태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날 오후 나는 형사들과 함께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다. 15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억울하게 죽어간 한 남자의 목소리를 되찾는 의식이었다. 박태수 씨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영장을 내밀자 거대한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조금 전까지 서류를 검토하던 박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툭 소리를 내며 책상 위로 떨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는 영장과 형사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 뒤에 서 있는 나를 번갈아 오가며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15년간 그를 지탱해 온 성공이라는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으로 순순히 수갑을 받았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채워지는 순간 나는 이진우 씨의 뼈에 새겨져 있던 상처를 떠올렸다. 취조실은 그의 화려한 사무실과는 정반대의 공간이었다. 차가운 회색벽, 낡은 책상과 의자 2개, 그리고 모든 것을 비추는 차가운 형광등. 그곳은 모든 거짓과 위선을 발가벗기는 진실의 공간이었다. 나는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박태수를 지켜보았다. 그는 초반의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노련한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태도는 완강했다. 15년 전의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이진우의 실종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극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취조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 담당 형사가 말없이 작은 비닐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15년의 세월을 품고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은도금 라이터가 들어있었다. 찰칵. 형사가 라이터를 꺼내 책상 위에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순간 박태수의 단단하던 방어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의 시선은 라이터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다. 흔들리던 그의 눈동자 위로 15년 전에 그 겨울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시간의 둑이 무너져 내리듯 그의 입술이 마침내 열렸다. 그의 자백은 길고 처절했다. 처음에는 사업 자금을 몰래 빼돌린 작은 탐욕에서 시작되었다. 이진우 씨가 그 사실을 눈치채고 그날 밤 푸드 창고 앞에서 마지막談판을 벌였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용서를 구하라는 이진우의 애원 섞인 질책에 그는 궁지에 몰렸다. 자신의 성공 가도가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순간 그의 눈에 창고벽에 기대어 있던 낡은 쇠파이프가 들어왔다. 우발적이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저 겁을 주려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는 이진우의 뒤통수를 향해 무섭게 날아갔고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진우는 그대로 쓰러졌다. 그 다음부터는 공포와 패닉의 연속이었다. 쓰러진 친구의 코에서 더 이상 숨결이 느껴지지 않자 그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성을 잃은 그는 이진우를 그의 차 뒷좌석에 싣고 사업 서류와 장부들이 들어있던 글로브 박스를 뒤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챙겼다. 그리고 어둠을 틈타 부드 가장 깊숙한 곳으로 차를 몰았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 문을 연 채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차를 밀었다. 풍덩하는 거대한 물소리와 함께 차가 검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는 끝까지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자신의 손에 이진우의 차 열쇠가 들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가 허전하다는 것도. 늘 손에 쥐고 다니던 자신의 성공의 상징과도 같았던 라이터가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어둠과 공포 속에서 그것을 찾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15년간 매일 밤 그날의 악몽을 꾸었다고 했다. 차가운 바다로 가라앉던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하지만 그는 진실을 고백하는 대신 그 위에 성공이라는 탑을 더욱더 높이 쌓아 올리는 길을 택했다. 언젠가는 잊힐 것이라고,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유리창 너머로 그의 자백을 들으며 나는 승리감 대신 깊은 허무함을 느꼈다. 진실은 이토록 추악하고 허망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간 대가는 고작 약간의 돈과 순간의 공포였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15년간 바닷속에서 침묵해야 했던 이진우 씨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를 죽인 친구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나는 조용히 취조실을 등지고 복도로 걸어 나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항의 야경은 그날따라 유난히 슬프고 위태로워 보였다. 박태수의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한때 부산 경제를 움직이던 거물이었던 그는 피고인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성공한 기업가의 가면은 벗겨지고 15년의 세월 동안 그를 짓눌러왔을 공포와 탐욕의 민낯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변명이 흘러나왔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참회를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한탄하고 있을 뿐 친구의 죽음이 가진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였다. 법은 박태수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공소시효 15년. 그가 친구를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그 순간부터 시간은 그의 편에서 흐르고 있었다. 법의 시계는 이미 멈춰버린 뒤였다. 그는 결국 살인보다 훨씬 가벼운 다른 혐의들로 너무나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의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그 정의는 진실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 15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법의 칼날마저 무디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나는 법정을 나오며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혔다. 진실을 인양하는 것으로 나의 역할은 끝난 것일까? 범인을 찾아낼 법의 심판대에 세웠으니 이진우 씨의 억울함은 이제 풀린 것일까? 하지만 내 마음속의 무거운 돌덩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법의 그물은 너무나 성겨서 한 인간의 죽음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모두 건져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나는 다시 부산항을 찾았다. 이진우 씨의 차가 건져 올려졌던 바로 그 자리. 이제는 새로운 콘크리트로 말끔하게 포장된 부두 아래에서 바다는 그날처럼 아무 말 없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나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깊은 바닷속에 잠겨 있어야만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시대의 무관심과 개인의 탐욕이 공모하여 한 사람의 죽음을 잊게 만들고 법의 한계가 그 진실의 단죄마저 막아서는 현실. 이것이 비단 이진우 씨 한 사람만의 피극일까? 이 거대한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진실들이 차가운 물속에 혹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잠겨 있는 것일까?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누구인가? 시간의 흐름 속에 모든 것이 잊혀도 괜찮은 죽음이란 과연 존재하는가? 15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백골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바다는 그날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저 먹먹한 파도 소리로 잊혀진 모든 것들을 위로하고 있을 뿐이었다.